신흥국 보급률 올라갔다, 공급망 회복되었다, CPI 빠졌다, 근데 테이퍼링 안 하네, 그리고 시장은 거기에 열광하네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주식을 좀 던지고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빅테크를 규제하는 이 부분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빅테크만 규제하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나왔던 교육업 빅테크는 아닌 거고. 사교육 업체도 규제하죠. 그렇죠. 그리고 디디추싱 같은 업체를 빅테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연예계에서도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엔터 산업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굳이 빅테크라기보다는 좀 전방위적인 규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 원래는 사실은 개인 정보 보호인 줄 알았는데 사회 풍기문란 단속까지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별적인 그 이슈들보다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민간 기업을 이렇게 되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걸까? 여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과 좀 뇌피셜로 끼워 맞춰 보다 보면 약간은 섬뜩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민간 기업 규제를 떠나서 최근에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대외 정세 측면에서 무엇을 고민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1년 사이에 뭐가 가장 크게 바뀌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당선이 됐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아예 당이 바뀌었죠. 민주당 집권이 들어섰죠. 그렇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이 바뀌었고, 중국이 정말 껄끄러워하는 거는 영토라던가 인권이라던가 혹은 그 일당 독재,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기를 싫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건드리지 않았죠. 근데 민주당은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실 미중 분쟁은 오바마 2기 때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트럼프는 그 바톤을 이어받았을 뿐인 거죠. 그게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반중국 기조가 있었겠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정치가 그거를 발판을 활용한 거였을 테고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런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가 왜 손을 잡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죠. 이렇게 중국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이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권 집권으로 바뀐 건 알겠어요. 즉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질 그런 국면에 온 거죠. 그럴 때 이제 외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공산당이 민간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건가요? 일단은 그럼 각자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키디데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 그레이엄 앨리슨의 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강대국이 있고 새로운 그 강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다시 올라왔을 때 꽤 높은 확률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둘 다 평화를 원했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은근히 꽤 있다. 힘이 쓰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울 의사가 없다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어 라고 저들은 우리로부터 느낄 거야. 이게 서로 계속 순환 참조가 되다 보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외 정세가 민주당 집권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G2가 부상하면서 그렇죠. 이 갈등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네요. 그렇죠. 자,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권들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군사력은 어쨌거나 돈을 많이 때려 박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미국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되게 많이 있죠. 저도 그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근데 과연 훨씬 더 많은 돈을 여기에 때려 박았을 때도 과연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조금 목숨까지는 못 걸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경제적으로는 위협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위협은 장기적으로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그리고 중국이 보기에 중국은 원래 어마어마한 대국이었는데 이제 청나라 말기부터 해서 그 영국을 비롯해서 사실 서구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포함하여 열강들 중에서 중국을 털어먹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 당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아주 오랜 시간 고생을 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잠깐의 타협,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먼저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죠. 그 이상이 되었죠. 자, 이제는 어깨를 대등하게 견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중국도 고민인 거예요. 이 국제 질서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터트리느냐의 문제가 될 거고, 미국이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게 레이어가 몇 단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무역 자유롭게 하고 미국으로부터 뭐 수입 많이 해가고, 그 다음에 최첨단 기술들 별로 너네 이쪽 발달시키지 마라.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빡센 거죠. 네. 그 중국은 그냥 저부가 가치 산업을 열심히 하면서 선진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해라. 그러니까 그게 2015년까지는 잘 굴러갔죠. 차이메리카라고 부르는 구조인데, 중국에서 저부가 가치 상품들을 낮은 가격에 잘 생산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구는 그 낮은 물가로 잘 누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중국이 돈을 벌어가면은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했죠? 미국 국채를 샀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화폐 발행만 계속하면서 계속 소비를 늘려갈 수 있었고, 중국은 이게 매우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왜 그 수단이 내부 민간 기업을 규제하고 사회 풍기문란을 단속하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한 3가지 정도 층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무역에서 좀 승부를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재권과 자본 자유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너네가 계속 그런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을 할 거면은 그거 다 우리한테서 가져간 기술로 개발하는 거잖아. 훔쳐간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혹은 중국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외부의 우리들이 충분히 많은 지분을 갖춰서 그 기술을 상업화시켜서 번 돈을 우리랑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비용을 내던가 아니면 번 거를 같이 나누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혹은 둘 다 하던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레이어. 그래서 중국은 첫 번째 기분 안 좋지만 오케이 하는 신용은 할 수 있고, 두 번째 아주 껄끄러운데 최후의 수단으로 내줄 수 있는 카드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재권이라던가 아니면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 약간씩 신용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왜 일당 독재냐, 민주주의 도입해라, 그리고 인권 확보해라. 이거는 중국이 절대로 절대 못하죠. 네, 그거는 할 수 없는 알죠. 거죠. 일단 GDP는 좋은데 중국의 문제는 일단 너무 넓고 성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불평등. 불평등은 갈수록 계속 확대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민간 기업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들이 과연 그들이 잘나서 돈을 많이 번 거냐. 특정 몇몇에게 부가 집중되는 거를 공산당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어느 정도 커가고 나면은 여기에서 뜯어내서 이제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좋게 말하면 부의 재분배죠. 좋은 거죠. 그 부의 재분배를 당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될 시점에 어디서 감히 외국에 상장을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키워주는 회사들이 외국 시장에 가서 상장을 한다? 이거를 현재의 국부 유출 더하기 잠재적인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걸로 이해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이번에 상장한 디디출시까지 연달아 철퇴를 맞은 거군요. 뭐 딱 그렇다라고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 초창기에도 그랬고, 뭐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중국에 취약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유동성을 흡수한다면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좀 되게 세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또 되게 골머리를 썩을 거고, 그게 어떤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은 굉장히 공기가 빡센 일어날 거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지준율 측면에서 먼저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순도 99% 내피셜로 보자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 모든 판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자,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부터 이제 바이든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다. 혹은 할 수 있다. 자, 국제정세는 의도와 역량 중에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칼을 이제 칼집에서 꺼낼까 말까 고민을 하는 중이다라는 게 중국이 보는 미국, 너무 뻔히 보이는 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좀 내부를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자본이, 우리 인민이 쌓아온 그 재산들이 해외로 유출될 경로를 미리 차단을 해놓고 이제 싸움을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정말 대표님이 섬뜩해하는 게 중국의 공산주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민간기업 규제를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다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요번에 하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도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테이퍼링 한다. 무조건 할 거예요. 일단 해요. 금리 인상도 할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유동성은 흡수를 했고 그럼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건데 사실 연준이 움직이는 트리거는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채권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은 빠져봤자 어차피 고위험을 짊어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타격에 그쳐요. 근데 채권 시장이 막히면은 당장 기업들의 실물 돈 흐름이 막히거든요. 근데 2020년 2월에 그때 하이힐드 채권들이 금리가 급등을 했었어요. 3월이 아니라 2월인 게 중요해요. 그때 유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유가 급락하니까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다 터졌거든요. 그때 연준에서 나서서 그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 확산 이전인데도. 네, 엄밀히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 WHO 팬데믹 선언 이전이죠. 그게 3월 중순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이전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코로나보다는 유가 빠지고 하이힐드 터지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준이 그때 딱 대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거기서 대응을 했던 것들이 여러 기구들이 다 그 버냉키 때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기구들인데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연준은 회사채 매입하라고 있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이런 조건에서 이러이런 형태로 이런 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그때 막 법안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이번에 그냥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믿음이 저는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뉴얼 보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느냐 아니냐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매뉴얼대로 행동할 정도의 역량과 의지는 존재한다. 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 테이퍼링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들을 보면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은 할 거고 해서 주가는 빠지지만 주가 빠지는 건 상관이 없고 자, 주가 빠진 이후에 어떤 경로건 간에 실물 경제로 전이가 된다. 그러면은 연준은 움직일 거예요. 매뉴얼 따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물 경제로 전이가 안 됐다. 뭐 그러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튼튼하고 유동성을 흡수해도 여전히 튼튼하네. 그럼 주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일단 빠지는데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은 연준이 다시 돈 푸니까 주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치면은 경제 펀더멘탈 멀쩡하니까 주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 중에서도 테이퍼링은 곧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당장이라도 하지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아, 곧 할 거다라기보다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을 거다. 네, 일단은 물가는 타겟을 맞췄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맞춰질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약간은 타겟을 못 맞추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해도 되는 레벨에 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현재 보고 있는 포인트는 그냥 딱 신흥국 백신 보급률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춰놨거든요. 신흥국에서도 백신 보급률만 높아지면은 감염이 많이 되더라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신흥국 공급망이 회복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을 흡수하더라도 신흥국의 충격이 크지 않을 거야. 요게 연준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연준이 제때 테이퍼링 못하고 오히려 너무 늦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과열로 만든다던가 그래서 경기가 오히려 침체로 빠지게 만든다던가 이런 헛발질을 할까봐 걱정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저도 아까 이제 뭐 중국 얘기한 건 좀 되게 큰 그림이고 단기적으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네, 테이퍼링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네, 그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기관이 할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럴 우려는 당연히 깔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신흥국 공급망이 회복됐다. 백신 보급률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안 하네가 되면은 전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표님처럼 연준이 좀 이상하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불안하게 쳐다보기 시작하겠네요. 아니요, 좋아하겠죠. 에?
좋아하겠죠. 아, 테이퍼링 더- 안 하네 이러면서 테이퍼링 안 하고 계속 돈 푸네 이러면서요? 예, 돈 푸네 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아, 정말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란 것은 이 심리라는 것은 아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는 그건 거죠. 자, 테이퍼링을 해야 될 시점에서 안 한다. 안 하는데 시장은 그거를 되게 좋아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괴리가 확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가 벌어지면은 저는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시장 불안한데 주식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계속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늘상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은 매크로 보고 베팅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바텀업으로 그냥 좋은 회사 들고 버틸 수 있는 회사 들고 가면은 충격은 분명히 한두 번은 올 건데 그거 씹어 넘길 수 있는 회사들 들고 있으면 된다. 바텀업으로 접근하면은 매크로 무시할 수 있다. 이게 현재의 제 시각인데 나중에 뭐 내년 초쯤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 신흥국 보급률 올라갔다. 공급망 회복되었다. CPI 빠졌다. 근데 테이퍼링 안 하네. 그리고 시장은 거기에 열광하네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주식을 좀 던지고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주요 의사결정 변수가 되는 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네, 매크로 뭐 테이퍼링 언제 할 거야, 금리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되게 패배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게임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경우에는 매크로는 그냥 관찰은 하되 그냥 내 의사결정의 주요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건데 매크로가 의사결정의 주요 변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가끔 있고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좀 싫어요. 네, 그냥 기업만 보고 가고 싶은데. 홍진세 라쿤자산운용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